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상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타틴 인톨러런스의 레코그니션 앤 매니지먼트가 제목입니다. 저는 이제 콜레스테롤 환자를 주로 많이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작용이 생긴 이런 환자를 보시다가 다른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골치 아파가지고 보내는 일이 꽤 있고, 뭐 개원하신 선배님들도 이렇게 부작용이 나거나 하면은 보내시는데 대부분 굉장히 환자 성격이 너버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버스 하면은 스타틴 부작용이 잘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작용이 생긴 동시에 너버스한 분들을 트랜스퍼를 많이 하시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카디악 어레스트가 리서시테이션 됐던 이런 환자인데 드럭 어드버스 이벤트가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49세 남자이고요. 그 헬스클럽에서 뛰다가 서든 콜랩스가 왔는데 오기 전에 좀 체스트페인과 디스미아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여기 베이스라인 이 화살표가 잘 안 나오는데요. 베이스라인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116이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엑스레이하고 심전도는 병원에 왔을 때는 이제 괜찮았고요.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에서 프록시마 LAD가 타이트 스테노시스가 있어가지고 그 리바스클라리제이션을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안티플레이틀릿하고 하이도즈 스타틴을 줘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환자가 퇴원을 하고 이제 자기 건강이 걱정돼가지고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우연히 그 크레아틴 카이네이스가 12,000 정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헐레벌떡 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환자가 그때 당시에 뭐 특별히 뭐 증상이 심하거나 그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일단은 중단을 하고 이지티미브를 10mg 투여를 했고 그 다음에 팔로업을 보니까 CK는 정상이 됐고 LDL 콜레스테롤은 126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씀하시는 그 하이리스크 환자의 타겟보다는 상당히 높았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타틴을 먹고 나서 CK가 많이 올라갔던 이런 경력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좀 약한 스타틴인 프라바스타틴 10mg, 이지티미브 10 이렇게 주어가지고 팔로업을 했더니 CK는 그냥 꾸준히 정상이고 LDL 콜레스테롤은 86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즈를 조금씩 올리면서 LDL 콜레스테롤 67, 그 내외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스타틴의 부작용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사실은 어거지로 약도 바꾸고 인터벌을 주거나 해가지고 타겟 LDL 콜레스테롤을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작용이 이제 지질 치료하면서 있었는데 이 환자는 치료가 잘 안 됐던 그런 그 지질 강화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48세 남자 환자고요. 치료를 하는데 잘 떨어지지가 않는다 해가지고 온 환자입니다. 환자는 트리플 베슬 디지고 PCI를 했던 환자이고 가족력이 코로나리 디지도 있고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있던 그런 환자입니다. 베이스라인 LDL 콜레스테롤 247이라서 이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아주 강하게 의심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톨바스타틴 20mg, 이지티미브 10mg을 이렇게 주고 LDL 콜레스테롤 160인데 코로나리 디지가 있으니까 아직도 이것은 타겟보다는 상당히 높은 이런 환자이지요. 그래서 아톨바스타틴을 좀 도주를 올리고 그때 당시엔 이게 이제 몇 년 전 케이스라서 이제 나야신이란 약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썼는데도 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나야신이 그냥 쓰던 도중에 그냥 시장에서 이제 퇴출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콜레스티라민이라고 바인딩 레진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렇게 왕창 떨어지지가 않았고요. 그 와중에
PCSK9 이니비터인 에볼로쿠맙이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그 약을 쓰면서 이제 많이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는데, 보통 저희가 스타틴, 오늘 이제 주제는 스타틴 인톨러런스인데, 스타틴을 가지고 썼을 때 잘 안 떨어져서 쓰는 이런 뭐 나이신이라 옛날 약인 나이신이나 또는 이제 콜레스테라민 같은 약이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 콜레스테라민 먹고 GI 트러블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약을 좀 줄이면서 LDL 콜레스테롤 좀 올라갔었는데, 당신은 이 쓸 약 다 쓰고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열심히 라이프 스타일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했더니 하고 나서 60 정도까지 내려갔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질 치료를 하면서 부작용이 났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약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환자한테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좀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까 강의를 해주셨지만 스타틴 인톨러런스 또는 이제 지질 치료에 대한 인톨러런스가 있을 때 고위험군은 LDL 콜레스테롤 타겟이 워낙 낮다가 보니까, 그리고 약을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절대 베네핏이 크다가 보니까 저희가 약을 좀 일시 중단하더라도 다시 쓰고 잘 조절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렇게 로리스크 그룹이라든가 약물 치료에 대한 당위성이 고위험군보다는 좀 약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거를 감수하면서 약을 먹을 가치는 이제 없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스타틴 인톨러런스의 역학 데피니션 가이드라인을 잠깐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슬 어드버스 이벤트가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그런 부작용인데요. 이제 보통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우리가 이제 보통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는 환자 중에서는 그래도 좀 쌩쌩하신 분들을 가지고 해서 부작용이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포트된 빈도는 마이오패시가 뭐 0.3%까지, 그리고 마이알지아는 한 8%까지 이렇게 유명한 트라이얼에서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한 10만 명 정도 환자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마이알지아 혹은 마이오패시 이 빈도를 봤을 때 한 5%, 4, 5%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그 외에 이런 헤파틱 그러니까 리버 엔자임 엘리베이션을 포함해서 이런 다른 부작용은 한 2%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통 임상 시험으로 2010년 전후로 리포트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리버 엔자임 엘리베이션은 2.5% 정도까지, 그리고 머슬 심프톰은 최고는 10%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 5에서 10% 사이가 현실 세계에서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타틴 인톨러런스 때문에 생기는 특히 이제 근육 증상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통은 양측성으로 나오기가 쉽고요. 어깨같이 이렇게 프락시말 머슬에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또는 뭐 어깨, 등, 이렇게 여러 군데, 몸의 여러 군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머슬 위크니스하고 CK 엘리베이션이 같이 일어나는 일은 상당히 드문데 좀 빨리 끊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쓴 뒤에 보통은 수주 내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약을 중단하고 뭐 의사의 지시에 따르든 본인이 그냥 못 견뎌서 중단을 하고 좋아지면 약의 부작용을 더 강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피니션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데 보통 2개 이상의 스타틴에 톨러레이션을 못하고 어소시에이션이 잘 되는 이런 경우가 데피니션에 들어갑니다. 스타틴 인톨러런스를 얘기할 적에, 특히 근육 관련 인톨러런스를 얘기할 적에 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 터미놀로지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 데피니션도 문헌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심프텀은 있는데 CK는 정상, 이럴 경우 보통 마이알지아라고 많이 부르고, 증상이 있고 CK가 4배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경우를 마이너 엘리베이션,
그리고 10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를 마이아페시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증상도 있고 리널 임페어먼트나 마이오글로비누리아가 있으면서 CK가 어떤 문헌에는 10배 이상, 어떤 데는 4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랍도마이라이시스라고 디파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환자가 선생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예민한 환자도 있고 무덤덤한 환자도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또는 굉장히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약간 아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이런 증상 호소가 한 가지 난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사이티별 또는 문헌별로 아주 이걸로 하자 이렇게 아직 확실한 유니버설한 스탠다드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어려운 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보통 약을 쓰기 전 혹은 쓰는 도중에 이런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아주 최근 가이드라인에 삽입이 되었는데 2019년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치료하기 전에 간 수치를 좀 재보고 한 2달 내지 석 달 이후에 재보면 좋겠다. 이거는 레커멘데이션 레벨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약을 쓰기 전부터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약을 쓰고 올라간 걸로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K도 마찬가지로 머슬 디지가 원래 있는 사람인데 약을 쓰고 올라간 걸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CK를 치료 전에 체크하고 만약에 4배 이상 올라가 있으면 보통 이제 여자는 500, 남자는 1000 정도 되는데 그 이상 올라가 있으면 치료하는 것을 좀 보류를 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프리디스포징 팩터를 잘 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있든 머슬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CK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리버 엔자임을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루틴으로 꼭 팔로우를 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또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ALT를 많이 대표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 기준으로 삼는데 CK 레벨보다는 이런 리버 엔자임 레벨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상 상한치의 3배 미만일 경우에는 그냥 약을 주지만 3배를 초과하게 되면 좀 중단을 하거나 약을 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K는 10배 이상,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약을 중단하고 10배가 안 될 경우에는 증상이 없으면 좀 조심스럽게 써보고 증상이 있거나 지속되면 그때는 이제 중단하거나 모니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배가 안 될 경우에도 역시 증상을 좀 모니터하다가 증상이 계속 되는 경우에 스탑을 하라. 그래서 4배, 10배를 기준으로 조금씩 약을 중단하는 강도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고요. 약을 중단했다가 다시 쓸 때는 같은 약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약을 쓸 수도 있는데 조금 약하게 쓰거나 또는 인터벌을 하루 걸러나 또는 3일 걸러, 아까 3일에 한 번 이렇게 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것도 유럽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2019년 가이드라인에 있는 스타틴 어소시에이티드 머슬 심프텀에 대한 내용인데요. 4배가 안 되고 넘고 이거에 따라서 한 2주, 4주 정도 그 약을 중단하거나 6주 정도 중단하는 이렇게 기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를 두었고요.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그다음 스타틴을 저용량이나 좀 약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아마도 이것은 이제 심혈관 고위험군을 얘기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타겟에 도달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약으로 이지티미브 그 외에 이제 다른 PCSK9 이니비터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019년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는 이 알고리즘이 제 눈에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뭐 옛날까지는 아니고 2015년에 유럽에서 비슷한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심플하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스타틴 인톨러런스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세컨달이냐 이제 그러니까 스타틴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사실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컨다리가 아니고 스타틴하고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심혈관 리스크가 낮으면 그냥 약을 쓰지 말고 라이프 스타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그다음에 심혈관 리스크가 높으면 이제 CK 레벨이 조금 올라갔느냐 또는 뭐 4배 이상 또는 10배 이상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약을 워시아웃을 하고 다시 저용량이나 이런 약으로 트라이얼하고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하고 역시 타겟에 꼭 도달해야 되는 이런 환자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약을 컴바인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가이드라인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적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심텀이 좀 약을 중단한 뒤에 좋아지면 도즈를 낮추거나 약한 약을 쓰면서 업 타이트레이션을 하는 방식을 권고를 하고 있고 이제 스타틴 외의 약으로 퍼스트 라인으로는 이지티미브, 세컨드 라인으로 이거는 이제 좀 2015년 내용인데 바이라시드 시퀘스트란트 그 외의 약을 이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 중간에 한번 나왔듯이 프리디스포징 팩터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 환자가 인톨러런스가 있을 경우에 좀 조심할 환자를 꼽아 보자면 다른 병이 같이 있거나 그 전에 히스토리가 있거나 또는 스타틴 드러그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약이 있거나 노인이거나 뭐 특히 동아시아인이거나 이런 경우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런 어큐틀리 일한 이런 환자도 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런 그 사이토크롬 P453A4 인히비터를 쓰면 이 스타틴 혈중 농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서 여기에는 이런 안티팡갈이라든가 베라파밀 딜티아젬, 뭐 클레리스로마이신 이런 약들이 있고요. 사이클로스포린, 뭐 그레이프루트 주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핵약인 리팜핀을 쓰면 도즈가 조금 줄어들어서 콜레스테롤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마다 3A4를 경유하는 약도 있고 심바, 아톨바가 대표적이고요. 좀 경유를 잘 안 하는 약도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제가 느끼는 이런 스타틴 인톨러런스의 빈도는 실제보다는 조금 더 높게 저는 체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자가 인톨러런스를 느끼는 환자가 5에서 10%는 기록상으로도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런 부작용을 잘 진단하고 그 데피니션에 맞게 진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우리의 이해가 앞으로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약을 쓸 때는 리스크 베네핏을 특히 인톨러런스가 있는 사람은 리스크 베네핏에서 리스크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약에 대한 리스크가. 그래서 그걸 잘 저울질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중단했다가 일단 기다렸다가 다시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